명절 잘 보내셨나요?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는 다행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증시가 반등을 하니까 마치 세뱃돈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시장도 다시 재개되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장은 오늘까지 휴장이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까지 계속 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그리고 테슬라가 수요일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가 0.7%, 나스닥이 2% 상승했고요. S&P가 1.2% 상승했습니다. 주요한 종목들 보면은 테슬라가 7.7%, 그리고 엔비디아가 7.6%, 그리고 AMD는 10%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S&P가 1년 내내 하락하다가 지금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기업 뉴스 중에서 좀 의미 있었던 것은 구글, 알파벳이 12,0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감원이다 라는 것이고요. 제가 레이오프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1월달만 해도 지금 거의 7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의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중후장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스크랩하거나 이렇게 폐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천천히 내려오는 반면에 고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 고학력자에서 저학력자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번에는 임금 격차의 일정 부분 해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연일 지금 시장의 화제인데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뭐 이런 흐름이고요. 그런데 수년간 1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3조 원 정도 될 텐데, 이런 돈들이 계속해서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히 해고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에서만큼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웨스턴 디지털에서는 지금 키옥시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의 영향인지 AMD가 장중에 9%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오픈 AI? 좀 테마주에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를 봤을 때 사람은 잘라도 오픈 AI는 투자하겠다.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하면 구글 나 입장에서도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의미 있게 주시하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시장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어요. 10년물 금리 3bp, 2년물 금리 5bp나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환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달러도 움직임이 없었고 유로화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엔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요. 130엔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의 물가가 1981년 이후로 처음으로 4%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1년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물가가 4%까지 올라갔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유가는 80불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지금 춥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강추위가 지금 몰아닥쳤습니다. 북서부 유럽 지역에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년 기온보다 더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춥죠. 지금 북극에 있는 뭔가 기압골에서 문제가 생겨서 찬 공기가 지금
중국으로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추운 공기들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기가 북극에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한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추운 공기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금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리 가격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3년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벌써 FTX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빠졌던 부분은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작년 9월달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코인 시장에서는 벌써 버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연준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 이야기, 옐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토퍼 월러가 다음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25bp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닉 기자죠? 닉 기자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자, 벌써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고요. 2월 초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이러다 보니까 3월달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90% 그리고 그냥 동결 3월부터는 동결 10%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2월 1일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이 100%고요. 3월에 25bp 인상을 또 할 가능성은 90%지만 동결할 가능성도 10%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닉 기자가 좀 약간 불안했는지 약간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중국의 경제가 재개되면은 다시 또 비용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이야기. 즉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촉발되게 되면 금리를 이거를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닉 기자가 답글을 달아준 트위터가 또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요인, 즉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재개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잘 되면 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닉 기자는 대답으로 이렇게 했죠. 내가 지난번에 파월한테 똑같은 거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메리츠증권 최소라 연구원님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동영상에 유명한 청명 상하도가 그려진 상화원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지금 보복 소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국내 관광객 수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돈의 흐름도 지금 빠르게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혼잡한 트레이드는 역시 달러 강세이긴 하지만 갑자기 1월 달에 뭐지?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주식 비중을 높인 것이 혼잡한 트레이딩 3위로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주식을 허겁지겁 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캐피큘레이션, 즉 항복 선언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주식을 팔면서 항복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식을 사면서 항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주식에 대해서 몰라 사버려 라는 것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안 사 하다가 중국 주식 더 이상은 못 찾겠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캐피큘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매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11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이 좋을 때 위로 올라가고요. 미국 이외의 지역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1970년대, 2000년대 초반처럼 다시 내려갈 거다. 즉 미국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장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돈의 흐름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도 많이 흘러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는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됐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인출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오픈하면 뭘 사야 되냐라는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의 생각은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의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애플인데요. 애플은 매출의 20%와 생산의 95%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리오픈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리오픈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평균 판매, 객단가라고 할까요? 호텔이 팔릴 때 평균 얼마에 팔렸냐를 보면은 여전히 2019년 대비로는 39%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실이 많다는 의미겠죠? 이것이 채워지면서 평균 객실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스베가스인데요. 라스베가스는 코로나 최대 피해 기업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카오 최대 사업자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몰랐는데 부동산은 2조 원 정도나 매입했다라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나이키 역시 2013년 기준 매출과 에비타가 모두 한 20% 정도 수준이 중국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포함해서 중국 리오픈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줘. 안 그러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디폴트 발생하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훼손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흥정할 문제 아니다. 좀 또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비상조치를 하면서 6월달까지는 연장을 했기 때문에 6월달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옐런 장관이 요즘에 바쁘세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중국 류어 부총리를 만나셔서 이렇게 악수를 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중국도 가실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조금 정말 물꼬가 트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지금 옐런 장관이 아프리카 부채를 탕감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가 갈등을 줄이고 경제적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채를 탕감해줘야 돼. 지금 부채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IMF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니네 우리 돈 가져가.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신임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바로 첫 행보가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야 우리 돈 받아 우리 돈 괜찮아 야 우리 돈 받아야지 뭘 IMF 돈을 받아 우리가 돈 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유화책을 쓰고 있어서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아프리카에 가서 야 우리 돈 받아라 우리 돈 받아 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일들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잠비아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지금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옐런 장관이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참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옐런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야 우리가 지금 잠비아를 지금 구제하는 것은 미국의 정말 탑 프라이어리티다. 최우선순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막 대결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는 잠비아의 평화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좀 파고들어 보면 작년 8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우리가 아프리카와 관련돼서 정책을 대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쟤네들이 계속 막 돈 빌려주고 이러면서 자꾸 아프리카가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거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국가 전략 측면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옐런 장관이 아프리카도 가고 중국도 만나고 하면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리스크들도 있는데요. KKR 부동산 펀드 인출 제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환매 요청이 8.1%나 났었는데 아예 환매 못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부동산에서 펀드 환매가 나오면은 돈을 못 준다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매 신청을 했지만 분기 상한인 5%를 초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주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연휴 동안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홍진태 대표님의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텐데, 혹시 아직 구매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도 해보시고 이벤트에도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은 많이 사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책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해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